네, 중국이 뉴노멀 시대에 돌입을 하면서 고속성장이 아닌 중속성장에 대한 목표를 다시 세웠는데요. 적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에 따른 우리 전략도 찬찬히 세워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CNN 머니에서는 중국의 중속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과 부동산 그리고 그림자 금융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또한 또 중국의 중속 성장을 막는 저해 요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가장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위기의 본질은 바로 회사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각국의 단위별, 그러니까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별 부채 비율이 나오는데요. 지금 일본이나 EU, 미국 같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국가들, 또 그리스 같은 재정위기에 빠졌던 국가들은 모두 하얀색의 정부의 빚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나머지 국가들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 특히 중국이나 한국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빚이 많지 않은데요. 중국은 최근 들어서 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것이 가장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개 기업을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저금리를 이용해서 빚을 좀 많이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아니냐. 이 기업 채권이 만약에 부실을 일으킨다면 실제로 부도율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런 것들이 중국이 얘기하는 계획경제에서 좀 벗어난 것이 아니냐.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철강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멘트라든지 유리라든지 대표적으로 공급 과잉에 시달렸던 이들 업종에 대한 하향, 그러니까 성장률 하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부담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이 부진하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부진해 보이지만 중국의 모든 산업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중국도 이렇게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좀 중요한 부담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아마 이제 중국의 중속 성장을 좀 가로막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 내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런 업종은 이미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많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기업들의 요소도 분명히 우리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속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할 대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커지면서 다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을 우려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통제가 먹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구 열강의 입장에서는 과거 중국을 점령했던, 그러니까 중국을 정말로 쉽게 유린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옛날에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도 중국을 그렇게 깔보고 있는데 서구 열강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하다라는 거죠. 옛날에 중국의 저 많은 탄광들, 저 많은 철도 다 우리 거였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서구 열강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들을 얕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이제 좋을 리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중국은 정부 통제를 통해서 그래도 양호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착륙 가능성은 있지만 이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해외발 변동성이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위기가 터졌던 국가들이 모두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외국 자본들이 유출입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많이 커졌는데요. 중국은 충분한 외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금융시장에 외국인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금융시장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경착륙 가능성은 낮은데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대부분 국가, 특히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대만, 몽고, 싱가포르, 한국 이런 국가들은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경착륙을 하게 된다면 이런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글로벌 경제에 일시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미국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국발 경착륙은 오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에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가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중속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시사점과 함께 우리 증시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당분간 그렇다면 중국은 중속 성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공급 과잉에 빠져 있는 업종들에 대한 구조 조정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 산업으로 얘기하고 있는 친환경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키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은 인덱스에 투자하는 전략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섹터와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나 친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성장 업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쪽에서는 부품, 소재, 이 중간재 쪽에서 여전히 중국에 수출이 가능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나 삼성 SDI,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LS산전 같은 뭐 일부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일시적인 투자 관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국내 경제로 좀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 하락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뭐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수출 기반이 우리나라 경제를 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기에는 또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수출 증가율 하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이렇게 글로벌 경제가 저속 성장, 중속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대외 그 변동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수출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출은 조금 심각하다라는 거죠. 정부는 글로벌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3위 정도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정부 얘기를 믿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느끼는 또 기업에서 느끼는 그 위기의식은 작지 않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수출의 문제점은 국영지 쪽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조선, 건설, 뭐 화학, 뭐 이런 쪽의 전반적인 업종들이 마이너스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상품 가격의 하락과 함께 그래서 가격이 빠져서 지금 수출액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Q까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액과 관련된 하락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금액 플러스 Q까지 하락하고 있다. 물량 기준으로도 빠지고 있다는 것이 부담 요인입니다. IT와 지금 자동차는 감속이 문제고요. 그러니까 성장하고는 있는데 성장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게 문제고 그리고 지금 이 국영지 업종, 뭐 철강, 조선 이런 업종들은 실제로 금액도 빠지고 있고 양도 줄어들고 있는 질과 양이 모두 빠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4분기에 돌아설 거냐? 그렇게 쉽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이제 봤더니 실제로 반도체나 자동차는 그나마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 장비 쪽이라든지 운송 장비 쪽이라든지 기계, 금속 이런 쪽은 계속 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어서 업종별로도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뭐 항상 이러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업종별 차별화가 너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고요. 또 이런 차별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또 미래를 봤을 때도 쉽게 뒤집어 엎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쪽을 보시면 전반적인 출하 증가율에서 재고 증가율, 특히 ICT 부분에서 이걸 뺐을 때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건 실제로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재고가 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늘어난 재고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늘어난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의 엔드 제품들이 경쟁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중국은 계속 가격으로 밀고 오고 있는 양상이 있고 또 해외 선진국들은 이제는 뭐 자동차를 포함한 일부 업종 쪽에서는 기술로 우리나라를 찍어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간 사이에 낀 한국 경제의 수출 입장에서 보면 ICT나 자동차는 감속이 문제고 그다음에 국영지 업종은 여전히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수출이 이제 하반기에도 빠르게 돌아서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환율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리면서 버텨줬던 수출주들 최근 들어서는 경쟁력까지 둔화되면서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확대라든지 뭐 기대해 볼 만한 건 없을까요?
네, 기대해 볼 만한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절대적으로 너무 낮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 스트래티지스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자극만 있어도 뭔가 조금만 좋아지는 것 같아도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주가 자체가 워낙 싸기 때문에 약간의 자극만 있어도 10%에서 20% 정도 오르는 것은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10%, 20% 오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느냐, 업황 자체가 개선되었느냐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폭과대, 가격 메리스에 따른 반등 가능성은 있으나 그 반등 가능성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업종이 너무 많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대형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자를 포함한 일부 종목을 제외한다면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 저점 매수 관점, 조정식 매수 관점 정도의 트레이딩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에 경쟁력이 있는 종목군들의 분할 매수 정도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주요 수출주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트레이딩 매수 정도의 의견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특히나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체크 포인트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자, 우리가 모두에서 사우디 얘기를 했잖아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일머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이 많다. 그리고 대출도 통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통이 큰 사우디가 최근에 유가가 빠지면서 문제가 나타난 게 있죠.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게 사우디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석유로 먹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가가 마찬가지 역할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를 포함해서 지금 UAE, 카타르 이런 수출로 먹고 사는 석유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라도 복지를 바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9월 달 주식 보유 현황을 봤더니 사우디가 지금 3%가량 갖고 있고요. 노르웨이가 2.4%가량 갖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가 1.8%가량 갖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서 3%, 2.4%, 1.8%니까 합치면 7%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주식을 빼나가서 만약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흔들리게 된다면 나머지 이제 유럽과 같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이런 투자자들도 뭔가 심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얀마를 포함해서 해외에 우리 시장을 대체할 만한 프론티어 마켓, 이머징 마켓이 많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최근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한국보다는 다른 쪽으로 자산을 옮기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늘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중동 혹은 석유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이 외국계 창구의 움직임이 과연 계속 한국을 매수할 수 있을 것이냐. 지난 9월까지는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0월 들어서는 매도로 바뀌었고 11월 달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만약에 12월 달에 유가가 여전히 하향하면서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타난다면 외국인들의 시각은 여전히 엇갈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외국인 매수의 유입은 쉽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오늘도 유가가 통제 불가능하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두바이 유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유가의 흐름이 여전히 하향 쪽이고 하방 압력을 지속하는 모습, 여전히 상방 자체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면 결국 이들 국가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기도 어렵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르웨이가 대거 보유하고 있는 영국을 포함한 주요 뉴욕과 같은 심장부의 부동산 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노르웨이 국부 펀드와 UAE 그리고 사우디가 갖고 있는 주요 자산 중에 하나인 한국 주식을 포함한 주요국 주식도 외국인들 입장에서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대형 수출주와 또 수급에 대한 판단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